제일 슬픈 일은 누군가의 죽음이지. 그게 가족이라면 더 슬프지 않을까.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지내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해서 월명사 스님이 지은 노래고요. 죽은 누이의 제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글의 종류는 향가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향가, 어느 시대에? 신라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오래됐네. 향가는 원래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모 표시하지 마.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당시 신라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생사기른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이에 이샴에 머뭇거리고 요렇게 쓴 다음 지금처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나는 가나단 말도 이렇게 읽었다고. 이렇게.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다 분석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자는 한자가 아니다. 한자인데요. 아니야. 한자를 빌려온 향찰이라는 문자예요. 향찰이라는 문자야. 문자 이름이야. 한자를 빌려다가 쓰는데 한자로 쓴 게 아니라 우리말 어순대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향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음을 빌려오는 음차, 뜻을 빌려오는 훈차. 음을 빌려오는 글자들은 뜻이 없는 형태소,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음을 빌려오고 뜻을 빌려오는 것은 실질 형태소. 선생님, 저는 형태소를 모르는데요. 걱정 말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나갈 진도가 여기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체연. 용언에 있어서 동사 형용사에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그 다음에 관형어 부사어, 관형사 부사. 걔네들은 실질 형태소고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이런 애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자가 아니다. 향찰이다. 향찰은 뜻이 있는 애들은 훈차, 형식적인 형태소는 음을 빌리는 음차 표기를 한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한자하고 우리말하고 어순 다를 텐데 혹시 중국어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어랑 우리말 어순 완전 다르거든요. 영어랑 똑같지 중국어는. 그래서 한자를 빌려서 향찰이란 문자로 표기를 하면서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를 합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 옆집에서 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옆집에서 드라이버를 빌려왔지. 그날 저녁에 라면 먹을 때 젓가락이 없어서 아까 빌려왔던 그 드라이버를 젓가락처럼 써서 라면을 먹는 거지. 그렇게도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느낌. 밑으로 내려와서 내용 먼저 잠깐 볼게요. 19채 향가는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10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이 아니라 한 구라고 할 거예요. 19채 향가. 19채 향가는 다른 말로 산회가라는 별칭이 있고요. 누이가 죽어서 제사를 지내니까 추모적이지. 애상적 무슨 말이었지? 슬퍼요. 비유적인 표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월명사 이름부터가 스님 이름 아닌가? 불교적이에요. 종교적이다. 불교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누이의 죽음,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and 슬픔을 극복합니다. 혹은 슬픔을 승화합니다. 좀 더 멋진 것으로 바꿀 거예요. 이런 말을 써줄 겁니다. 절제된 형식미와 고도의 서정성, 비유적인 표현을 담은 작품으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향가의 백미, 하얀 눈썹, 최고라는 뜻입니다. 백미. 삼국지에
총나라의 마씨 집안의 아들들이 그렇게 똑똑해. 이렇게. 전부 다 똑똑해. 근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애들 중에 마량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걔가 눈썹이 하얘. 똘똘한 애들 중에 걔가 제일 똘똘해. 그게 백미예요. 최고 중에 최고. 그런 뜻입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여 지은 19채 향가로 일단 중요 포인트는 몇 개 체크할게요. 19채 향가. 위망매영제가라고도 합니다. 삼궁주사에 따르면 월명사가 제를 올리며 이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지전, 종잇돈이 서쪽으로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불교가 어디에서 왔어? 인도에서 발생해서 중국 거쳐서 우리나라 온 거잖아요. 서쪽 극락세상 저승이라고 보는 거지. 이러한 점에서 주술성을 지닌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술성 지닌 노래 우리 저번 주 배웠는데 뭐 있었지?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 노래의 근본적 지향은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정서의 표출, 순수 서정시의 단계에 이르렀다. 단순히 죽음을 감상적으로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뛰어난 비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1, 2, 3, 4에서는 누이의 죽음에 직면한 현재 상황, 생사의 갈림길에서의 느끼는 두려움과 안타까움, 5, 6, 7, 8에서는 생사의 문제를 나무와 낙엽에 견주어서 비유합니다. 같은 나뭇가지에서 태어난 잎이지만 떨어질 때는 제각기 흩어지는 나뭇잎의 모습에서 죽음의 불가해성, 죽음은 해석 가능하지 않다. 죽음에 대해서 뭔지 모르잖아, 아무도. 90에서는 그러한 죽음의 불가해성을 불교적으로 승화시키면서 내세에 다시 만날 것을 염원합니다. 시적 화자의 태도는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됐나요?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기서결 3단 구성인데요. 4, 4,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죠. 밑에 뜻은 다 나와 있지만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서의 길은 갈림길의 의미가 있습니다. 갈림길의 의미가 있지. 살고 죽고 이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가 생인지 여기가 산지 정확히 몰라. 그러면 막 너무 두렵지 않을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하기 마찬가지지. 살고 죽는 길은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큰 따옴표. 나는 이제 간다. 안녕. 나는 저 세상 간다. 안녕.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가난 있고 어떻게 난 이제 간다고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갑자기 갔니? 이거인 거죠. 이걸로 봤을 때 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급작스러운 이별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가 아니라 죽기 싫어 그러다가 결국엔 죽었을지도 몰라.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지. 살고 죽는 길은 이승에 있어서 그 앞에선 머뭇거리지. 누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그렇게 갑니까? 슬픔이죠. 여기에서의 나는 누구예요? 죽은 누이지. 어느 가을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다시 할게요. 어느 가을 일찍 불어온 바람에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 같은 가지에서 태어나고 가는 곳 모르겠구나. 이제 다시 합시다.
어느 가을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이파리가 떨어졌죠. 가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지. 수확을 하고 풍요로운 이미지도 있고 이파리 떨어지고 다 죽는 소멸의 이미지도 있지. 여기에서는 소멸의 이미지로 쓰여져 있죠. 소멸의 시간이요. 어느 가을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이파리가 떨어졌죠. 바람은 이파리가 떨어지는 원인이지. 여기에서의 이 바람은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요인, 죽음의 원인. 바람 때문에 이파리가 떨어졌죠. 바람 때문에 이파리가 죽었네. 죽었어, 이파리. 이 이파리는 누구야? 죽은 누이지. 근데 때 되면 가을 되면 바람 불어서 이파리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일찍 불어온 바람이래. 평소보다 일찍 찬바람이 불었죠? 원래 죽을 것보다 일찍 죽었지. 누이가. 그걸 요절이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앞에 말이 빠졌어요. 너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나고 또 말이 빠졌죠.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구나. 너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났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 나는 네가 어디로 가는 줄 모르겠구나. 허망함, 탄식. 하지만 미타찰, 극락세상이에요. 불교에서의 이야기하는 극락세상, 기독교의 이야기하는 천국이지. 천국에서 너를 만날 나는 앞에 말이 빠져있죠. 슬퍼만 하지 않고 너를 만날 때까지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종교의 힘으로 슬픔을 극복해보겠다. 여기에서의 나는 누이를 만날 나. 이 시의 화자, 월명사, 스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괜찮나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 충격받고 슬프고 어디 가는데 모르는데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도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교의 힘으로 이겨보겠다 얘기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죄송해요. 그 다음 향가, 19채 향가는 보통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두 줄을 묶어서 낙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낙구는 시작이 항상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10줄짜리 향가는 마지막 두 줄을 낙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항상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문제가 있는가? 그러네. 17, 18, 19, 20번 하기 전에 다른 작품하고 엄청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시에 대한 설명. 미래는 비관적이야? 아니, 우리 만날 거야. 상황에 대해 우회적 비판. 도대체 누구를 비판해? 시어의 반복? 없어요. 화자가 처한 상황. 누이가 죽었다. 그거에 대한 대응 방식. 슬픔을 종교로 극복하겠다. 정답. 인간과 자연의 대비 없죠. 17번의 답은 4번. 18번. 바람과 잎의 관계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람이 불어서 이파리가 떨어졌죠. 바람은 누이의 죽음의 원인이고 잎은 죽은 누이가 되는 거지. 간밤에 불던 바람에 만정, 정원을 가득 채운 도화, 복숭아꽃이 다 지겠다. 아이는 빗자루를 들어서 청소하려고 하는구나. 낙화, 떨어진 꽃인들 꽃이 아니겠는가? 쓸어서 무엇하겠니? 바람이 불어서 복숭아꽃이 다 져버린 거는 맞아. 하지만 떨어져도 예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바람이 불어서 쓰러진 나무에 비가 온다고 싹이 나며 당연히 싹이 안 나지.
님을 그리워하여 든 병이 약 먹는다고 낫겠는가? 낫질 않지. 저 님이시여 널로 든 너 때문에 든 병이니 네가 고칠까 하노라. 나 너 못 봐서 상사병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빨리 와. 이 이야기인 거죠. A는 복숭아꽃이 지는 풍경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라면 B는 오지 않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1번 기억과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이다. 이 바람이 화자에게 있어서의 시련이야? 아니지. 불든 말든 사실은 상관없는 존재죠. 기억과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억 바람이 원인이 되어서 누이가 죽었죠. B에서는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졌죠.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맞지? 다음, 니은과 달리 떨어진 이파리, 죽은 느이와 달리 A의 도화, 복숭아꽃은 감회와 흥치,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 신나. 맞지? 니은과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 불어서 쓰러진 나무 싹이 안 나. 님을 그리워서 병이 든 낫지를 않아. 자신을 비유합니다. 괜찮고. 니은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 뭔가 당하는 거지.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다 당하는 이미지가 있죠.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좋았어. 밑에 박목월의 이별가는 제목부터가 누구랑 이별을 했죠. 누구랑 이별을 했냐면 동생하고 이별을 했을 겁니다. 뭐라카노 저쪽 강기슭에서 니 뭐라카노 저쪽 강기슭이면은 저승입니다. 죽은 동생이 나한테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들리지를 않아. 니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 이승에서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려서 흩어지는데 뭐라카노 썩어서 동아밧줄은 사가서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우리 이별하지 말자 이별 안 했으면 좋겠다.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일시적인 거지. 뭐라카노 네 흰 옷자락만 펄럭이고 이 흰 옷자락은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예요. 수의. 그러니까 확실히 죽은 거 맞아. 오냐 이승이 아니면 저승이더라도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뭐라카노 강길석에서 네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과로 나에게 들리지 않는데 니는 지금 내한테 뭐라카노 이야기하고 있죠. 1번 보기의 A는 이승 이 시의 생사길과 의미가 유사해. 괜찮죠. 왜냐 제망매가에서의 생사길은 이승에 있는 거라고 했었거든. 보기의 B 동아줄은 사가서 내리는데 이게 사가서 끊어지면 우리 완전히 이별하는 거죠. 화자와 죽음의 대상을 연결해주던 이승의 인연 한 가지와 비슷해. 우리 같은 부모, 그렇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인연이 있었던 거지. 보기의 시, 흰 옷자랑, 수이 죽었단 얘기죠. 이 시의 미타찰, 불교에서의 극락세상이지.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 그렇죠.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우리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얘기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시의 미타찰 모두 화자가 죽은 대상과 재회하기를 원하는 공간 괜찮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이처럼 일시적인 인연
이 시에서는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은 죽은 누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인연, 일시적인 인연, 둘이 같은 거는 아니지. 의미하는 바가 달라. 그래서 틀린 건 5번. 됐나요? 다음.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 시는요, 님과 의 이별 상태를 님의 침묵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하지만 나의 사랑의 노래로, 나의 사랑의 노래로 님의 침묵을 극복할 거예요 라는 의지적인 시입니다. 헤어져서 너무 슬펐어. 그래서 막 울고 있었거든.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했지.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말 어렵죠. 이별했다고 우는 것은, 이별했다고 우는 건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건 줄 알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울면 그동안의 사랑을 다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붓습니다. 저는 이 슬픔을 희망으로 바꿀 거예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만나면 떠나, 헤어져. 떠나면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헤어졌지만 다시 만날 걸 믿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요게 불교의 돌고 도는 윤회사상이지. 제망매가와 보기의 시의 화자가 공통적으로 지닌 이별의 태도, 우리 언젠간 다시 만날 걸 믿어요. 말 길게 쓸 필요도 없어. 미타찰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재회를 소망합니다. 요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되지. 됐을까요? 바로 이어서 찬기파랑가. 찬, 기파랑, 가. 기파랑이라고 했었던 화랑을 찬, 예찬한 가. 노래. 역시 얘도 향가예요. 필수 향가입니다. 이렇게. 고잔고 성안고 가시면 시험 범위예요. 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향가는 요런 글자로 쓰여져 있는데 향찰이라는 문자라고 했죠. 현재 요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고 요렇게 읽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읽고,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고. 근데 국어 연구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해석을 했군요 라고 하면서 찬기파랑가는 유명한 버전이 2개가 있어. 교과서에서 만약에 요 버전이 나오면, 교과서에서 요 버전이 나오면 학교에서 가르쳐주던 시키지 않았던 간에 시험 문제에는 다른 버전 가져와서 서로 비교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로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제목 뭐라고? 기파랑이 예찬한 노래. 밑으로 내려오죠. 19채 향가고요. 추모적이고 기파랑이 죽었네. 애상적, 슬퍼, 서정적. 기파랑의 인격에 대해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찬양, 예찬. 제망매가와 함께 서정성이 높은 향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오죠. 기파랑을 찬양, 예찬하는 노래라는 뜻을 지닌 이 작품은 신라시대 승려 충담사가 화랑인 기파랑을 예찬하며 지은 19채 향가로 삼국유사의 경덕왕 충담사 표온대덕조에 전합니다. 화자는
달이 이슬을 밝히고 떠나간 모습을 흐느끼면서 바라봅니다. 모래 언덕 깊숙이 물가를 갈라 들어간 강변에서 깃파랑의 모습을 보지만 착각이었고 이로네라는 자갈벌에서 깃파랑이 지녔던 숭고한 마음의 끝을 찾아 헤맵니다. 깃파랑의 정신은 하늘 높이 솟은 잣나무 가지 같아서 눈도 덮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는 깃파랑의 인품을 열거나 묘사하는 대신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있고요. 깃파랑의 인품을 드러냈고 수평적인 것, 수직적인 것들이 차여서 공간적 조형미를 구상합니다. 당대에도 그 뜻이 고상하다고 평판을 얻어서 훌륭한 향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 페이지 본문 보러 갈게요. 내가 흐느끼며 바라보니 여기에서의 나는 누구예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 시적 화자. 흐느끼며 바라보니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내가 이렇게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달이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달이 이렇게 있지. 느낌상 구름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 달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 아까 비쳤었던 달빛에 여기에 이슬이 반짝반짝 하고 있죠. 나는 물가에 이렇게 서 있고 내가 흐느끼며 하늘을 바라보니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그 언저리 모래를 가른 물가에 깃파랑의 모습이 올시 수풀이요. 여기 이렇게 수풀이 이렇게 있는데 저거 깃파랑이처럼 보여. 그냥 헛게 보이는 거지. 수풀을 보면서. 수풀이요. 달은 깃파랑이를 비유한 겁니다. 깃파랑이 어떤 비유? 아주 밝음의 이미지. 깃파랑이는 정말 내가 봤을 때 광명한 존재였었지. 깃파랑이는 물 같았어. 깨끗했어. 깃파랑이는 숲풀 같았지. 고만고만한 풀숲에서도 어떻게 우뚝 솟아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었어. 이론의 자갈벌에서 빨간색 별표 시적 화자가 있는 이 공간이야. 이렇게 이론의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던 깃파랑이 지니고 있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 나는 깃파랑을 따를 거야. 19채 향가는 마지막 두 줄 묶어서 뭐라 그런다 그랬지? 낙구. 낙구의 시작은 어떻게? 감탄사. 깃파랑이는 잣나무같이 눈도 덮지 못할 곡갈. 여기에서의 곡갈은 화랑의 우두머리. 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화랑 짱이에요. 그렇게 화랑도 이렇게 한 10명, 20명 뭐 많으면 한 4, 50명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짱이었다고. 신라시대의 화랑 전체 짱이 아니라 그 정도죠. 잣나무가지 화살표, 눈 화살표 서로 삿대질. 왜? 눈, 시련을 이겨내는, 고난을 이겨내는 깃파랑이 지조, 절개, 강직함 이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잣나무 위에다 쓸까요? 푸른색. 눈 밑에다 쓸까요? 흰색. 맞아. 아까 뒤에 색채 대비 있다고 했었었지. 그럼 여기에서 요 버전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깃파랑 어디가 있냐? 깃파랑이를 비유한 표현 찾기. 깃파랑이를 비유한 표현 찾기. 이론의 자갈이라는 건 화자가 있는 공간이라는 거. 잣나무 가지와 눈이 서로 대조된다. 색채 대비된다. 이 정도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포인트는 거의 그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말고 다른 버전이 있는데 걔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다른 버전은 미리 말씀드리면 달하고 대화체야.
달 어디 가는겨? 나 뭐 하고 있는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 찾으러 갈 거예요. 1번 세월의 흐름과 인생 무상. 살면 뭐하나, 사람 어차피 다 죽는디, 그런 얘기 하나? 아니죠. 시적 대상 기파랑이를 객관적으로, 아니요, 완전 예찬한다라는 말 자체가 주관적이지. 기파랑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인 얘기 하나도 없는데요. 눈에 굴복하지 않는 잣나무 가지에 좋아, 자신의 모습, 기파랑의 모습을 빗대었지. 선명한 색채 대비 잣나무 청색, 눈 흰색. 시각적으로 주제를 형상화합니다. 정답. 답은 5번. 길제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알럽 고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쯤, 그때 500년 도읍지 고려의 수도 개성을 필마 말 한 필을 타고 돌아다 봤더니, 말 한 필 혼자서라는 뜻이에요. 개성을 나 혼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 봤더니 산천 자연은 의구하되 그대로인데 인걸 나라를 이끌 인재는 간데 없다. 산천 자연과 인걸 인재의 대조지. 고려를 다시 세울 그런 인재가 하나도 없구나. 어쩌고 저쩌고. 22번 빨간색으로 체크. 19채 향가가 시조 형식의 기원이다 라는 이론의 근거로 활용할 겁니다. 기억에 들어갈 식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리 쓸 거예요. 19채 향가가 시조로 형식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1번 3단 구성, 2번 마지막 구가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요거 2개 찾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조도 3줄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되어 있고요. 고민할 필요 없어. 뭐 찾으면 되냐면 녹수도, 인걸도, 어즈버, 잔자바, 석양에 여기에서 감탄사 하나 찾으면 돼. 누구 있어? 감탄사 3번 어즈버. 태평영월 그 좋던 시절이 꿈인가 하노라. 5번이 딱 좋고, 그냥 얘는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즈버 슬픔 탄식을 나타내는 감탄사야. 슬픔 탄식의 감탄사야. 어즈버 나오면 그냥 슬픈 거야.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을까? 개성을 나 혼자 돌아 들어갔는데 자연은 그대로지만 사람은 다 사라지고 없구나. 태평년월 고려 잘 나가던 그 시절이 꿈인가 하노라. 안타까워요. 혹시 그거 알아요?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사자성어 있는데 주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주제는 맥수지탄 이라고 하면 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맥수지탄. 신라시대에 나왔었던 향가 중에 유일하게 유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향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안민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 도대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할까?
라고 임금이 물어봤더니 충담사라고 하는 스님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떠나갔대. 밑으로 내려갈게요. 19채 향가고요.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전해지는 향가 중에 유일한 유교 사상이다. 왕과 신하와 백성의 본분,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책,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도와서 국태민안, 나라를 튼튼하고 크게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이상,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유일한 노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교적 이념 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야. 민본주의야, 민본주의. 백성들이 근본이 되는 거야. 맞지. 나라를 유지하는 건 백성이지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시다. 신라 경덕왕 때 왕의 명을 받아 충담사가 지은 노래로 현존하게 전해지는 향가 중 유일하게 유교적 이념을 담고 있다.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 신라 경덕왕 때에는 가뭄, 지진, 천재지변, 외척 중심의 정국 운영으로 국가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민심을 수습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민가를 짓도록 했다. 이 말 중요하네요. 예술성보다 목적성과 교훈성이 강한 노래다. 1, 2, 3, 4에선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어린 자식 관계에 빗대어서 자식이 잘해야 돼? 아니야. 무조건 엄마, 아버지가 자식한테 먼저 베푸는 게 먼저지. 자식을 보살피듯 백성을 돌봐야 한다. 5, 6, 7, 8에선 민본주의에 입각하여 백성의 기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때, 신라시대 백성의 어려움 해결해 줘. 딱 하나만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하면 뭐 해결해 주면 되겠어? 신라시대에 백성들한테 하나만 해줄 수 있다면 뭐 해줘야 돼? 굶지 않게 해줘야지. 그 시절에는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굶지 않게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배부르게 먹여. 배부르게 먹여. 평소에 니들 농사 짓고 흉년대 되면 쌀 풀어서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백성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이 나라 아니면 어딜 갈겨? 백성들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그 나라는 잘 되는 나라야. 그러면 나라가 잘 유지될 거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태평하기 위해선 임금이 임금답게, 신하가 신하답게, 백성이 백성답게 맡은 바 본분을 다해야 한다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위로 올라가죠. 오늘 배운 시조 향가 중에 제일 쉽지. 군,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다아샬 어이여, 사랑하실 어머니, 백성을 얼흔 아해,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해석은 밑에 있어서 굳이 쓰지 않을 거예요. 임금을 아버지, 신하를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백성, 어린아이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면 백성들도 임금과 신하의 그 사랑을 알 것입니다. 꿈을 다히 살쏨물생, 꾸물꾸물 대면서, 꿈틀꿈틀 대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들을 먹여서 다스리십시오. 경제적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굶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배부르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백성들. 그래서 큰 따옴표.
백성들 입에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딜 갈디오?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겠어? 라고 한다면 백성들 입에서 야, 이 나라 버리고 어디 가겠어? 라는 말 나오면 끝났어. 나라 악 디니디 알고다. 나라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아으 향가 19채 마지막 두 줄 뭐라고? 낙구. 낙구의 시작은 항상 감탄사. 아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직역은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우면 임금이 임금답게 신하가 신하답게 백성이 백성답게 하나를 한다면 나라 안이 태평할 것입니다. 편안해질 겁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안민가에 관련된 문제죠. 네, 요 정도는 좀 풀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세 문제 2분만 드릴게요. 시작! 마지막 낙구의 감탄사 시상을 집약합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는 밑에 두 줄에 다 있어. 간절한 어조. 아 제발. 독자를 설득합니다. 간절한 어조는 아닌 것 같아요. 에헴. 네가 임금이지만 내가 너 못하니까 가르칠 건 가르쳐 주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2번 틀린 얘기. 교훈을 줍니다. 목적성이 있어요. 가정법을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이념, 이상적인 국가, 잘 먹고 잘 사는 국가. 그렇지. 신라 시대도 백성들 잘 먹여서 살리는 거, 경제적 안정이 중요했대요. 너무 무섭지 않아? 그 시절의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나 지금 현대의 삶의 조건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 이렇게 1000년, 2000년 사람들이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똑같아. 따지면 이 시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주제죠. 이 시의 주제 뭐예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라. 정답 5번. 임금 신하 백성이 각자의 직분에 걸맞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라. 정약용이라는 선생님이 유배지에 가 있었는데 와 개판인 거야. 관리놈들이 백성들을 어찌나 그렇게 괴롭히고 뜯어먹고 있는지를 제비에 비유해 놓은 거죠. 제비가 백성이에요. 제비 한 마리가 처음에 날아와 지지배배의 그 소리를 그치지를 않네. 말하는 뜻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서 구멍이 많은데 거기서 살면 되지 왜 집 없다고 투덜대니 나한테 한탄하니 물어봤더니 제비가 다시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큰 따옴표.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와서 쪼고요.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져요. 그래서 거기 못 삽니다. 황새와 뱀은 누구예요? 나쁜 관리놈들이죠. 탐관 오리들이지. 백성들을 어찌나 그렇게 괴롭히는지. 충담사 아저씨가 보기 상황에 대해서의 이야기하면 정답 2번.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하니 이 나라는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겁니다. 나라를 유지하려면 백성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관리놈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오케이. 5분만 쉬었다 할게요.